정말 매일 마신 게 맞냐고, 착각한 것은 아니냐고 다그쳤죠. 아니, 우리 집사람들 중에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 없는데 매일 술을 마셨다니 그게 진짜니? 네, 그런 지 꽤 됐어요. 매일 자기 전에 술을 마시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말렸을 거예요. 그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가, 그게 정말이니? 우리 집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마시면 안 돼. 집안 내력이 있어. 너희 시아버지 쪽에 심장마비가 내력이라 조심해야 하거든. 네?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왜 그런 걸까요? 어머님, 저한테도 그 사람 정말 어떤 말도 없이 날마다 매일을 힘들어했어요. 제가 힘이 되지 못해 정말 미안할 뿐이었는데 제가 더 매일매일 더 옆에 붙어서 말동무가 되어줄 걸 그랬나 봐요. 그저 술로 풀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둔 거였는데 아들의 집안 내력을 몰라서 조심하지 않았을 일도 없고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혼자서 술을 마셨고 본인은 옆에서 양이라도 줄일 수 있게 노력했다고 말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계속해서 찜찜한 마음이 남았죠. 처음엔 이 마음이 아들이 힘든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 운영에 우리도 모르는 빚이 생겼나 채무 상황까지 살펴봤지만 병원은 입소문답게 굉장한 매출을 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들 병원 경영까지 뒤져보는 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전 이 상황의 원인에 대해 알아낼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뒤지고 이리저리 물어본 병원의 경제 상황은 직원들 수도 많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넉넉하게 주던 편이라는 거였어요. 이금방 근무자들에게 평이 좋은 병원들이 잘 없었는데 거의 유일하게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괜찮았던 경영 상황이라면 매일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드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매일을 그렇게 고통받았나 계속 생각이 맴돌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장례식 날 생각보다 많은 지인이 찾아와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아들 병원 사람들도 다 함께 방문해줬는데 그중 병원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이 배우고 신세졌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실까요? 제가 아들 지인은 잘 알지 못해서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을 소개하길 병원에서 상담실장을 담당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병원에 들렸을 때 얼굴을 봤다며 항상 환자가 있어 먼저 인사드리지 못했다만 하는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 아들이 심성이 깊고 행실이 참 바른 사람이었다고 존경하고 배울 점이 많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저희 직원들도 사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편의도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우리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죠. 그랬나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컸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번 일에 다들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평소에 본보기가 되실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뇨. 어머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함부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온종일 울었으면서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죠. 장례식 내내 힘들어 보이던 며느리가 남편을 추억하며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의 흔적을 더 찾고 싶었지만 장례가 끝나면 흔적을 찾긴커녕 어린 아들도 이제 혼자 돌봐야 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워서 최대한 쉬게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요.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냐마는 며느리도 저에겐 딸과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에게 상처받은 아들을 치유해준 은인이었죠. 그래서 저라도 기운을 내서 우리 아들 보내주는 마지막 인사에 참여해 며느리랑 손주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의 장례에 찾아와 본인들이 기억하는 아들을 추억해주시는 분들께 정성스레 한 끼 대접하고 잠시 안쪽 방에 들어와 누워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며느리도 옆에서 자고 있길래 구석에 있던 이불을 펼쳐서 덮어주고는 저도 옆에 누웠죠. 그러다 누가 지나가다 문을 밀었는지 갑자기 사람들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까 왔던 병원 사람들 같았어요. 아까 그 사람이 와이프 맞죠? 아, 얼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들었거든요. 아니, 왜요? 무슨 말이요? 와이프분 무슨 일 있어요? 이리저리 말이 많았다고 하던데. 자, 이런 이야기 지금 해서 뭐합니까? 초상집에 와서 연달아 줄초상 치를 일 있나? 빨리 먹고 일어납시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도 좀 들어보게요. 워낙 작은 소리고 지나가면서 하던데 말아.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누워있던 며느리가 슬쩍 일어나더니 방문을 지그시 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방 안에 멍하니 서 있더군요. 일단 저는 그저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납골당에 가기 위해 탄 버스에는 어제 본 상담실장이 타고 있더군요. 버스에서 내려 아직까지 안 있어주셔도 되는데 감사하다 인사를 하니 병원에서 함께 일한 기간도 오래됐고 그동안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 이 정도로 부족해 또 미안할 뿐이라 했죠. 그렇게 함께 납골당에 들어가 안치를 하고 나오는데 하루 종일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잠시 저랑 얘기 좀 해요. 아가, 너 괜찮니? 어째 며칠 새 더 마른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 먼저 갔다고 해도 너라도 건강 챙겨야 하지 않겠어? 애도 있는데. 몇십 년을 잘 지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장례 내내 울기만 하던 며느리는 어디 가고 다른 사람처럼 차갑게 얼굴을 그치고 남같이 대하더라고요. 참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 더 이상 그쪽 며느리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저 그 사람 그늘 아래서 이 정도 지내온 것도 기적이에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어머님 아들 미쳐서 본인 와이프한테 병적으로 집착하던 인간이었어요. 아세요? 그렇게 같이 사는 동안 못 살게 굴어놓고 갑자기 죽어서 자기 애는 아빠 없이 크게 만들고 진짜 끝까지 뭐 집착을 해? 우리 애가 뭐 그 의처증이라도 됐다는 말이니? 네, 의심도 한두 번이어야죠. 저도 사회생활하던 사람인데 매일이 의심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저도 그 사람 사랑해서 참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아들 의처증으로 매일 술 마시다 죽은 걸로 더 이상 슬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 죽은 것보다 이제 애 혼자 키울 저랑 엄마밖에 남지 않은 제 아들이 더 안타깝다고요. 그 사람 본인 상상 때문에 항상 의심이 끊이질 않았다니까요.
본인 스스로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매일 겪어내고 달랬던 제가 더 힘들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우리 애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근데 의처증이라니. 애가 그렇게 상상만으로 누구를 의심하고 할 사람이 아닌데.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아무튼 이제 남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 동네도 지긋지긋하고 내일 당장 떠날 거니까요. 이제 진짜 남 하자고요. 그 말에 잠시 멍해져 있는데 뒤에서 탄식 비슷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비난해 왔어요. 바로 납골당부터 함께 움직이던 상담 실장님이었죠. 그분은 며느리가 연을 끊자는 말을 하자마자 연을 끊긴 누가 끊어? 본인 발로 나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진짜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이미 지나간 며느리 뒷모습에 대고 조금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어제 병원 사람들의 말까지 떠올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짧은 한숨 뒤 자초지정을 말해줬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술을 입에 댄 건 좀 오래된 일이에요. 저도 알아차리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손을 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진료 중일 땐 제가 옆에 없어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애가 손을 떨던가요? 수전증이라던가 그렇게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셔서 알아요. 그 증상 분명 알코올 중독일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려면 원장님께서 매일 술을 드셔야 하는데 예전부터 회식할 때도 조절을 하시던 분이라 사실은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이 술을 매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후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술 조절을 하지 않고 마시다 취한 아들이 실장님에게 털어놨을 때라고 해요. 결혼 전엔 1년에 10번도 입에 술을 안 대던 아들이 결혼 후 신혼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매일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며느리의 복잡한 남자 문제로요. 근데 가족들이 본인에게 내었던 마음의 상처를 다시 받기가 두려워 모르는 척을 하고 살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더군요. 그 예비 와이프라는 사람 데려왔을 때부터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전에 환자로 몇 번 봤던 사람인데 늘 데리고 왔던 남자가 달라 누가 봐도 남자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도 원장님께서 결혼하겠다 데려온 사람인데 처음엔 예의를 갖춰 대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장님께서도 하지 않은 갑질을 저희에게 하기 시작했죠. 이것까진 참을만 했어요. 그동안 원장님과 관계가 있으니 넘겼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저희도 참고 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저희도 초강수를 뒀습니다. 사모님의 바람 얘기요. 저희 내부에서 목격해도 원장님이 걱정되어 침묵했던 그 이야기를 결국엔 꺼낸 거죠. 그래서 어땠나요? 저희 아들 화내던가요? 처음엔 화를 내다가 다음엔 변명 같은 자초지정을 설명하더군요. 그 사람은 가족이고 그 사람은 친척이며 회사 동료 등등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것이 원장님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들춰낼 생각이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요. 아들은 생각보다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던 것인지 외도를 반복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쓴소리를 하거나 끊어내지 못했고 그 문드러지는 마음을 매일 밤 술로 지새웠다는 겁니다. 사실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소리가 새나간다면 병원 이미지가 타락할까? 그 사실을 알던 몇몇의 병원 사람들이
전날 과음에 술에 쩔은 채로 출근한 아들을 철저하게 숨겼음에도 워낙 많은 남자와 이곳저곳을 다니던 며느리 때문에 병원에도 슬슬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마 아들은 그것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거라고요. 실장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말도 안 됩니다. 원장님도 믿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와이프분을 많이 사랑하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론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셨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생각해서 버티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우리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저렇게 떠나버렸다니, 또 가족한테 버려졌다니, 그 구멍을 메꾸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걸 술로 채우고 있던 거였어요. 모든 자초지정을 알게 된 저는 그저 울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힘들어 그 지경이 되었다 해도 믿기지 않을 일인데, 사실은 와이프의 외도로 그 지경이 되었다 생각하니 우리 가족은 처음 며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들어 누웠고, 동생을 잃은 첫째 부부는 매일같이 며느리의 집으로 찾아갔죠. 저 또한 화가 몸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며느리였던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자 결심했습니다. 사실 요즘엔 합리적인 방법으로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생각해서 생각이 필요했어요. 우선 아들의 사망에 관련된 금액이나 병원 등 며느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된 며느리에게, 아들을 잃은 저희에게 위자료를 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아들의 아들이 맞는지 친자검사도 신청했죠. 며느리는 소송에 걸린 것에 크게 화를 내며 본인도 아들이 갑자기 술독에 빠져 가정의 소홀에 힘들었다고 반론했어요. 하지만 역시 아들의 친자가 아니었고, 소송 전 상담실장님과 병원 사람들이 혹시 모른다며 모아뒀던 며느리의 외도 증거도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이 보여졌습니다. 며느리의 외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왔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기에 너무 기가 차서 잠시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20년가량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말을 입증하듯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들이었죠. 마음은 먹었지만 예상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실에 잠시 비틀거리자 옆에서 증거를 설명해주던 실장님이 제 어깨를 잡고 지탱해줬어요. 우리 아들도 옆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이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그렇게 혼자 고통 속에 있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힘들어만 하다 떠난 아들의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이 그 아들의 눈을 고통으로만 향하게 했을까요? 저도 받아보고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놀랐어요. 소수의 사람만 원장님을 지키고 있다 생각했는데 원장님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 정도로 악질이고 뻔뻔한 사람인지도 몰랐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원장님께서 받았던 고통 꼭 돌려줄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아직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아들에게 미움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덕분에 나중에 아들을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네요. 원장님께선 가족분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끔 어머님께서 찾아오시면 피어오르는 미소는 숨기지 못하셨어요. 미워하신 게 아닐 거예요. 그저 지나가다 들렸다 말씀하셨지만 늘 원장님 건강은 어떤지,
요즘엔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은지 물어보고 가셨잖아요. 원장님 불편하다고 눈에 띌까 오래 계시지도 않으시고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셨거든요. 가끔 저희가 드리는 간식들도 원장님께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니까 오시면 드리라고 가져다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원장님은 가족분들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재판 당일 그 사람은 여전히 분해 보이는 얼굴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아직도 본인 잘못은 안 보이고 억울하기만 한 것 같았죠.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 결과는 상담실장님이 보내주신 무수한 증거자료와 우리가 투자했다는 사실 증명이 뒷받침되어 승소했습니다. 그 여자는 관통죄가 없어지는 덕에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값에 대한 벌을 받진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탐욕스럽게 탐냈을 아들의 재산을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위자료까지 갚아야 할 형편이 된 것이죠.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네? 저 이렇게 알몸으로 내쫓기면 저희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예, 넌 아직도 네 잘못을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널 사랑했어. 그럼 그 죄를 달게 받아야지. 그리고 아이는 진짜 아빠 찾아서 도와달라 하던가. 40명이 넘는 아빠들이 있던데 앞으로 바쁘겠구나. 이제라도 부지런히 살아봐라. 넌 그냥 들어왔던 대로 몸만 나가면 된다. 그렇게 그 여자는 길바닥에 앉아 펑펑 울더군요.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그르렁그르렁 거리는데 저 눈물이 진짜 눈물이었구나. 장례식에서 본 눈물과는 다르겠구나 생각하니 이제야 저도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마음과 아들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한없이 가벼운 벌이지만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온 힘을 들였으니 아들도 이해해 주겠죠. 한때는 아들의 마음과 재력, 아들까지 가졌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저희에게 갚아야 할 위자료 빚 정도겠죠. 나중에 만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하늘에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해요. 그렇게 행복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가겠다고, 그러니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고 말해주고 싶네요.